안녕하세요. 사건의 이면입니다. 3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48년, 2025년 8월의 오늘, 대한민국 성남에서 그날의 기록을 다시 펼쳐봅니다. 짙은 안개가 내려앉은 활주로 위, 이륙을 준비하는 두 대의 거대한 보잉 747 점보제트기. 잠시 후 인류 항공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이 이들을 덮칠 예정입니다. 총 583명의 사망자. 어떻게 최첨단 항공기 두 대가 같은 활주로 위에서 충돌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1977년 3월 27일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분리주의 단체가 라스팔마스 공항에 폭탄을 터뜨리면서 재앙의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공항은 즉시 폐쇄되었고 목적지를 코앞에 둔 모든 항공기는 인근의 작은 섬 테네리페의 로스 로데오스 공항으로 긴급 회항합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제기됩니다. 왜 하필 로스 로데오스였을까요? 로스 로데오스는 해발 600m 고지대에 위치해 구름을 삼키는 공항이라 불릴 정도로 잦은 안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활주로는 단 하나뿐이었고 거대한 747 전보제트기들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비좁았죠. 심지어 지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상 레이더조차 없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론 상상하기 힘든 사실상 현대적인 대형 공항의 기능을 거의 갖추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KLM 항공 4805편과 미국 페남 항공 1736편을 포함한 수많은 항공기들이 이곳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공항은 순식간에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항공기들은 주기 공간이 부족해 이륙과 착륙에 사용되어야 할 유도로까지 점령하며 거대한 주차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는 항공기들이 이륙하기 위해선 유일한 활주로를 거슬러 올라가 끝에서 180도 회전해야 하는 비효율적이고 잠재적 위험이 큰 역주행 후 이륙 절차를 강요했습니다. 비극의 무대는 이렇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비극의 두 번째 씨앗은 KLM 항공기 조종석 내부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기장인 50세의 야코프 판잔텐. 그는 KLM의 광고 모델로 나설 만큼 명망 높은 수석 교관 조종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비극의 중심이 됩니다. 그는 실제 비행보다 시뮬레이터 훈련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가 시뮬레이터에서처럼 모든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고 판단하려는 교관의 습관에 젖어 있었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에 최근 네덜란드에서 강화된 비행근무 시간 규정이 그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더 지체되어 근무 시간을 초과하면 그는 막대한 손실과 처벌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한다. 이 강박관념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때 판잔텐 기장은 시간을 아끼겠다는 명목으로 운명을 가르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이곳 테네리페에서 목적지인 라스팔마스뿐만 아니라 다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갈 연료까지 한꺼번에 주유하기로 합니다. 이 결정이 불러온 파장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첫째, 35분간의 주유 동안 뒤에 있던 페남 항공기는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만약 주유를 하지 않았다면 페남기가 먼저 이륙했을 것입니다. 둘째, 추가된 56톤의 연료는 항공기를 훨씬 더 무겁게 만들었고 이는 이륙 시 더 긴 활주로 거리를 필요로 하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KLM이 주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라스팔마스 공항이 다시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주유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페남기의 56세 베테랑 기장 빅터 그롭스는 KLM 항공기를 겨우 비집고 지나갈 수 있는지 부기장을 직접 보내 거리를 재보았지만 공간은 고작 6m가 부족했습니다. 이 사소한 거리가 수백 명의 생사를 가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KLM이 주유를 마쳤을 때 로스 로데오스의 악명 높은 안개가 산을 타고 내려와 공항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시정은 수백 미터까지 떨어지고 관제탑에서는 활주로 위의 항공기를 전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불완전한 무선 교신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륙을 위해 두 항공기는 안개 속에서 활주로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관제사는 페남기에게 세 번째 유도로로 빠져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결정적 의문이 발생합니다. 페남 조종사들이 보기에 세 번째 유도로는 전보제트기가 방향을 틀기에는 각도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148도의 급컵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식적으로 관체사가 좀 더 완만한 각도의 네 번째 유도로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짙은 안개와 낯선 공항 구조, 그리고 상식의 함정, 이 모든 것이 페남기를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세 번째 출구를 지나쳐 네 번째 출구를 향해 천천히 나아가는 사이 비극은 초일계를 달렸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유턴을 마친 KLM의 판잔텐 기장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부기장은 관체탑에 이륙 후 따라야 할 비행 경로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최종적인 이륙 허가와는 명백히 다른 절차였습니다. 관체사는 KLM에게 이륙 후의 비행 경로를 길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급함에 사로잡힌 판잔텐 기장은 이 관체 내용을 이륙 허가로 오인하고 엔진 출력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부기장은 당황하며 관체사의 지시를 복창했고 문장 마지막에 스트레스가 섞인 목소리로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륙 중입니다. 라는 애매한 말을 덧붙입니다. 바로 그때 항공 역사상 최악의 불운이 겹칩니다. 관체사는 KLM의 교신을 이륙 포인트에 있다는 뜻으로 오인하고 "오케이, 이륙을 위해 대기하라. 다시 호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직 활주로 위에 있던 페남기 조종사가 다급하게 외칩니다. "우리는 아직 활주로 위에 있다." 이 두 개의 절박한 무선 신호가 정확히 같은 시간에 송출되면서 KLM 조종석에는 끔찍한 간섭 소리, 즉 날카로운 비명 같은 소리만 들렸습니다. 관체사의 결정적인 대기하라는 지시와 페남기의 필사적인 경고는 모두 이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들이 들은 것은 관체사의 첫 마디, "오케이"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의혹이 제기됩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판잔텐 기장 옆에서 부기장과 기관사는 왜 더 강력히 제지하지 못했을까요? 실제로 기관사는 마지막 순간에 의심을 품습니다. 그들이 활주로를 벗어난 게 확실합니까? 하지만 판잔텐 기장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럼. 이것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권위적인 조종실 문화가 합리적인 의심을 묵살해버린 것입니다. 몇 초 뒤 페남기 조종사들의 눈앞에 안개 속에서 거대한 착륙등이 달려왔습니다. 필사적인 회피 기동도 KLM의 급작스런 기수 볼리기도 소용없었습니다. 무거워진 KLM 기체는 충분히 떠오르지 않고 페남기의 동체 상부를 그대로 찍고 지나가며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참사는 단 하나의 실수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균열들이 모여 댐을 무너뜨린 결과였습니다. 왜 당국은 시설이 열악하고 안개로 악명이 높은 로스로데오스로 모든 항공기를 집중시켰을까요? KLM 기장은 스타 파일럿이라는 권위와 근무 시간의 압박감 속에서 합리적 판단력을 잃었던 것은 아닌지 가장 큰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또한 관체사와 페남 조종사 간의 세 번째 유도로에 대한 혼란은 왜 명확히 해결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비극의 순간 KLM의 다른 승무원들은 왜 기장의 독단을 막지 못했는지 역시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적 혈유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압박, 불완전한 소통, 권위적인 문화가 빚어낸 복합적인 결과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후 항공업계는 조종사 간의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승무원 자원관리 훈련을 의무화했고, 관체 용어에서 이륙이라는 단어는 실제 이륙 허가 시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규정했습니다. 테네리페의 안개 속에서 사라지고 간 583명의 희생은 반세기가 흐른 오늘, 이곳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첨단 시스템의 안전을 지탱하는 뼈아픈 추춧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완벽한 시스템조차도 사소한 균열과 오해가 겹칠 때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